자, 384쪽 군역제도와 군사조직입니다. 첫 번째 대원칙을 아셔야 됩니다. 뭘까요? 양인계병이라는 단어 외우셔야 돼요. 양인계병.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중요한 말이에요. 양인계병 무슨 말이에요? 양인이면 그렇죠. 개나 소나 병역의 의무가 있다. 이게 뭐야? 양인계병이야. 설마 이때 개가 도그나 카우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거 무슨 개자야? 한자로 모두 개자. 모두 병역의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한글이니까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를 파악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 양인이라는 단어야. 그러면 어디까지가 양인이냐는 거지. 잘 봐야 돼요. 원래 15세기 조선 전기는 신분이 몇 개입니까? 아니 조선 내내 법제적인 신분 제도는 신분이 몇 개예요? 2개예요. 오 잘했어요. 2개입니다. 아니 뭐지? 내 머릿속에 양반도 있고 중인도 있고 상민도 있고 천민도 있는데 많은데 도대체 2개라니. 2개가 뭐야? 양인과 천인입니다. 다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양인과 법제적으로는 양인과 천인 딱 2개의 신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신분 제도를 양천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요건 사회사 파트에 나오는 내용인데 먼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양인이라는 글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법제적이다, 실제적이다, 법제적인 신분제도다. 법적인 신분제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 법제적인 신분제도는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다시 말해서 언제 이게 사라지나요? 가보개혁이지 뭐야. 1차 가보개혁으로 이게 신분제도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1차 가보개혁 뒤에서 또 하겠지만 중심기구는 뭐였다? 군국 기무처였다. 제가 자꾸 반복을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근현대사 파트가 약하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자꾸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정도는 이제 귀에 못이 막힐 정도로 1차 가보개혁 군국 기무처 정도 확실히 알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양인에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반 중인 얘들은 어디 있냐 이겁니다.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습니다. 요 양인 안에 양반도 있고 뭐도 있다고요? 중인도 있고 그리고 뭐도 있다고요? 상민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말하는 양반의 의미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때 말하는 양반은 자, 둘 중 하나겠지. 관직 명칭이거나 혹은 뭐라고요? 신분 명칭이거나. 자, 질문해 볼게요. 제가 상품 관리입니다. 자, 언니 미안해. 부인이야. 미안해. 나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건 알지? 자, 그리고 우리 딸이야. 자, 나는 상품의 관리야. 양반이 아니야. 양반이잖아. 상품이잖아. 자, 부인 양반일까 아닐까? 아니지. 너 몇 품인데. 품격 없잖아요. 양반 아닙니다. 딸 양반 아닙니다. 그러면 15세기 양천제 하에서는 양반은 뭐라고요? 관직 명칭을 말하는 거지 뭐가 아니라고요? 신분 명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몇 세기가 넘어가면서 이게 바뀌는 거야. 16세기가 넘어가면서 양반이라는 명칭이 뭐로 바뀌는 거야? 관직뿐만 아니라 신분 명칭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양반과 그의 가족들까지를 다 뭐야? 양반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16세기 넘어가면 이제 양반과 상민의 구별이 엄격해져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해? 반상제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조선의 신분제도에서 법제적으로 뭐라고요? 양천제고 실제적으로 뭐라고요? 반상제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건 사회사 파트 가서 한 번 더 할 테니까 한번 들어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이거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이 양인이면 천인이 아니면 천인은 뭐가 없어요? 권리가 없죠. 권리가 없으니까 뭐가 없는 거야? 의무가 없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 양인은 뭐가 있겠어요? 권리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죠. 양인이면 누구나 뭐 할 수 있어? 과거 응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농민 중에서 과거 응시에서 합격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조선 성종 때 기록이 나와요. 농민 출신으로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나와요. 문제는 뭘까? 그 다음 기록이 안 나와. 그냥 왕따 당했겠지 당연히 관직사회에서.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러면서 왕따 당했겠지. 그래서 어때요? 흐지부지. 뭐 이 사람이 만약에 당상관으로 승진했다든가 뭐 판사가 됐다 그래서 당연히 기록이 나와야 되겠지. 근데 기록이 없어요.
합격한 기록은 있는데 그 다음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 별로 어때요? 출세하지는 못했겠지. 당연하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과거에 합격한 다음에도 분관이라는 걸 해야 돼요. 수습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수습교육,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다. 기억나네. 어디서 수습교육 받아야 돼요? 승무원에서 수습교육을 받아야지 어떻게 한다고요? 출세하기가 좋고요. 그게 안 되면 어디라도 가야 돼? 성균관이라도 가야 돼. 그러니까 신분이 안 좋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중인이라든가 그 이한 다 어디로 간다고요? 교소 가는 거야. 그래서 평생 뭐 한다고요? 먹냄새 맡으면서 인쇄소에서 근무하고 인생 끝나는 거라니까. 어쨌거나 양인이면 누구나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으니까 뭐도 있다? 의무도 있다. 그게 뭐라고요? 양인 계병제입니다. 자, 네 글자 설명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어. 자, 양인 계병제. 16에서 60세 또는 59세이지 모든 양인 남자는 군역을 담당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군과 보인입니다. 자, 정군과 보인입니다. 정군은 말 그대로 뭐야? 정말로 군대 가는 사람이 정군이에요. 보인은 뭐라고 하죠? 그에 뭘 부담한다?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게 바로 보인입니다. 도와주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조선시대는 요즘과 달라요. 요새는 군대를 딱 가기만 하면 옷이라든가 무기라든가 누가 다 지급합니까? 국가에서 다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알잖아. 남동생이라든가 오빠라든가 군대 갈 때 보잖아. 엄마가 데려다 주고 돌아오시면서 펑펑 울지. 들어갈 때는 막 안 우는 척하고 이제 펑펑 우시고 온단 말이야. 근데 며칠 있다가 어때요? 대성통곡하시죠. 뭐가 와요? 양말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뺏겨가지고 어떻게 한다? 신발까지 그대로 소포잖아. 어떤 아이는요 여기다가 뭐라고 쓰는 줄 알아? 살려줘 이렇게 썼는데 그걸 보면 엄마가 아빠는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한데 그리고 좀 덜 드러내시잖아. 엄마는 뭐 군대가 무슨 막 정말 막 악마의 집단 같고 뭐 그런 느낌 들잖아. 우리 아들 빼앗아간 악마의 집단이지 뭐야.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그거 난 그 뉴스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서 가족 남자친구 부모님하고 여자친구까지 어때요? 같이 면회를 갔다 오다가 다 죽었잖아. 교통사고 나가지고. 뭐 어떡할까 진짜. 진짜 그런 애는 전역을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군대 있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전역을 하고 나면 이게 막 군대 생활하기가 힘들겠지만 전역을 하고 나면 정말 혼자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나는 군대 가서 한 10개월쯤 됐을 때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 한 장,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 편지 한 장 날랑 주고 이제 그때 이제 낙화라는 시 한 수 딱 써가지고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워 이러고 이제 시 한 수가 딱 왔어요. 편지가 안 오고. 그리고 이제 딱 헤어졌거든요. 정말 괴롭고 힘들었는데요. 정말 탈영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정말 다행히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유격훈련이 잡혀 있었어요.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게 유격훈련이에요. 일주일 동안 받는 거거든요. 정말 죽습니다. 유격훈련 받다가 밧줄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요. 긴장 풀어지면 이게 맨손이거든요. 그냥 이 밧줄로 그냥 쭉 타고 내려오고 제 눈앞에서 봤어요. 제 한 달 후배인데 손이요. 어떻게 됐겠어요? 진짜 고깃덩어리가 돼요. 이 가죽이요. 다 벗겨서 빨개집니다. 맨손을 이렇게 쫙 내려오니까. 애가 좀 몸무게가 있냐니까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갔는데 이걸 막 몇 미터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이제 내려올 때도 이제 잘 내려와야 되는데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쭉 미끄러진 거야. 그러니까 막 긴장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야. 일주일 동안 정말 미친 듯이 하고 나니까 오히려 있잖아. 뭐라 해야 되나? 좀 후련하다 그래야 되나? 생각이 이게 좀 바뀌더라고요. 여자친구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더라고. 뭔가에 막 미친 듯이 막 몰입하니까. 뭔 개소리야. 요즘은 군대 가면 모든 걸 다 국가가 부담해 줍니다. 그래서 막 집에서 전화해가지고 엄마 총 잃어버렸어 막 사야 돼 뭐 이런 애들 있다고. 그리고 그건 이제 옛날 얘기죠. 그죠? 정보가 어두운 시절의 얘기고 요새는 그런 짓 하는 애들 없을까요? 어쨌거나 그런 거 없는 건데 조선시대 그게 아니야. 무기라든가 의복이라든가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특수한 경우에 국경 지역 같은 경우는 무기라든가 의복 같은 거 너무 부실하면 이거 당장 불안하니까 국가가 조금 보조해 주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한다? 자신이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보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정군과 뭐다? 보인이다. 편성됩니다. 종친은 뭐야? 왕족입니다. 외척은 뭐야? 왕의 외가 쪽 친척입니다. 엄마 쪽 친척, 뭐 외삼촌, 뭐 외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공신이나 고급 관료의 자제도 군대를 간다 안 간다? 이거 이제 되게 왕족이 군대 안 갈 것 같잖아.
왕은 외쳐 군대 안 갈 것 같잖아. 공신자주 군대 안 갈 것 같잖아. 아니라고. 원칙은 양인 계령이라고. 군대를 가긴 가는데 뭐라고요? 특수군에 편입되는. 그럼 또 여학생들은 특수군, 와, 되게 막 멋있는 막 태양의 후예 나는 유시진 대유 같은 막 이런 멋진 군인들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때만은 특수병은 자, 우리 남학생들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알죠? 뭐냐면 골프병, 테니스병, 보일러병, 뭐 군종병 이런 사람들을 특수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군인인 듯 군인 아닌 듯한 군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제일 부러운 군인 중에 한 명이 테니스병이었어요. 나는 걔가 군복 입은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걔는 반바지, 하얀 반바지, 테니스병. 복장으로 뭐합니까? 아침에 눈 뜨면 연대장님이나 사단장님하고 테니스 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훈련받아 일과 시간에 걔는 뭐 할까요? 알죠? 그 무거운 거 롤러 있잖아. 둥글 거. 테니스장은 어떻게 해야 돼? 아, 불규칙 바운드 튀면 안 되니까. 이거 어때요? 쫙 계속 밀고 다니면서 이러고 있어요. 자, 군종병 뭐 아니야? 나 그 형이 총 든 걸 못 봤어. 군종병 뭐 아니면 목사님을 도와서. 군대도 어때요? 종교활동 해야 되잖아. 근데 목사님 혼자서 군인들이 많으니까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군종병 보조가 있습니다. 그 형은 맨날 성경책을 들고 다닙니다. 저는 되게 친했어요. 저 제대하고 그 형 집에 가서 하룻밤 그 대전에 살던 형이었는데 같이 자고 막 개종을 시도했는데 실패지 그 형이. 그런 군인들. 아, 정말 좋죠. 정말 좋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자기가 전공이 테니스면 테니스를 하면서 군대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거야. 이보다 더 좋은 군대 생활 없는 거거든요. 또 뭐 보일러병 이런 사람들 정말 땡보지입니다. 이런 한겨울에 보일러병, 보일러실에 가보세요. 반바지 반팔 입고 거기는 취해복거립니다.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소주 먹고 있어요. 밤에도 자면 안 되거든. 보일러만 안 꺼뜨리면 돼. 그리고 겨울 지나면 봄 되잖아. 보일러 안 꺼뜨렸다고 휴가 갑니다. 우리는 이 찬바람 맞으면 혹한기 훈련 머리가 죽을 것처럼 정말 막 이렇게 동상 걸려가면서 훈련 받아도 휴가증을 안 줘. 근데 그 형은 보일러실에서 내내 땀 흘리면서 있었는데 휴가를 가. 그래서 그 형이 이제 나보다 한 몇 달 고참이었는데 마음에 드는 후배들이 있으면 이제 밤에 불러요. 불러가지고 자기가 라면 끓여서 같이 소주 먹고. 보일러병. 여러분 여학생들은 취사병 되게 편할 것 같죠? 취사병 죽습니다. 절대 추천하면 안 됩니다. 취사병은요 정말 3D 업종입니다. 아 진짜로. 취사병 한 4-5명이서요 수백 명의 밥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어때요? 걔들은 새벽에 나가야 되잖아. 군에 아침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닭이 나왔어요. 냉동 닭입니다. 1인 1닭 주지 않겠죠, 군대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냉동을 쪼개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절반을 쪼개고 또 어때요? 4분의 1 조각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취사병들 보면 근육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생활 근육, 잔 근육들이 장난 아니에요. 제 취사병이 정말 특수부대 같아요. 무슨, 뭐 개소리야. 이런 애들 뭐라고 한다? 특수군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현직 관료와 학생, 그리고 향리는 군역이 면제됩니다. 자, 외워야 됩니다. 현직 관리는 군대 가면 되겠지. 이렇게 봐요. 예조 판사야. 아, 명나라 사신이 왔어. 접대하다, 영장 나왔는데 군대 가버리면 이건 전쟁이지. 안 됩니다. 현직 관리 안 갑니다. 그리고 누가 안 가는 당연히 학생. 학생 뭐라고요? 예비 관료입니다. 그리고 향리, 지방 관리잖아요. 이거 군대 가면 안 되는 게 당연하잖아. 근데 눈에 띄는 건 뭐라고요? 학생입니다. 학생입니다. 외워보세요. 그래서 성균관이라든가 향교 이런 학교에 학생 학적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출석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이걸 유생들의 출석부에서 유안 또는 청금록 프로노소메 그래가지고 청금록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아이들 많이 어떻게 한다고요? 군역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학생이 군역 면제받는다는 건 그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자, 하하라는 오빠가 있고 아이유라는 언니가 있어요. 누가 더 똑똑해 보여요? 아이유는 자기 작사 작곡가 되게 똑똑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아이유는 최종 학력이 고졸이죠. 하하 오빠는 정말 대한민국 평균이야 되게 모자라 보이는데 그 오빠 석사인 거 아세요? 자, 석사 논문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거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막 방송할 때 이렇게 스케줄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하는 석사야. 더 올 때는 있어. CN블루라는 오빠, 정용화라는 오빠. 뭐 하려다가 경희대죠? 박사학위 하러 갔다가 어때요? 면접도 안 보고 막 이래가지고 합격했잖아. 어떻게 했어? 들통났지? 어떻게 했어? 군대 갔어. 그 담당자는 구속되고. 어이없지? 왜 우리나라 남자 연예인들은 학벌이 되게 높다 생각보다? 왜 그럴까요? 군대를 연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자들은 어때요? 군대를 갈 의무가 없으니까 어때요? 고졸이면 그냥 끝인 거지. 지금 현재 스펙이 더 중요한, 지금 현재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거지. 굳이 대학원 갈 이유가 없는 건데,
남자는 일정 연령이 되면 군대를 가야 되면 이걸 연계할 수 있는 게 뭐야? 학업이거든. 그래서 대학원 석사하고 박사까지 하려고 하는 이유가 군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 옛날에 이제 기획사 이런 매니지먼트가 제대로 자리 못 잡았을 때는 막 떴는데 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니까 어때요? 완전히 아저씨 누구세요 잊혀져 버린 거지. 요즘은 기획사들이 있기 때문에 군대를 가더라도 돼요. 가끔씩이라도 이렇게 이제 팬들에게 알리고 막 SNS 활동하고 하면 덜 잊혀지잖아. 옛날에 그런 게 없잖아. 그래서 김민우라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남자들은 다 알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노래 부르는 그 친구야. 그 친구 군대 가기 직전에 뜬 거야. 엄청나게 떴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게 떴다? 문제는 바로 영장이 나온 거야.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완전히 누구세요 이렇게 되고 그 한 2, 3년 동안에 연예 개판도 완전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형 지금 뭐 하는 줄 알아? 자동차 딜러합니다. 그렇게 최고의 아이돌이었던 오빠가 군대 갔다 와서 완전 바보 됐거든. 그러니까 하라든가 정용화 이런 애들 돼. 그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군대 때문에 그런 일을 많이 했던 거지. 자, 하하 정용화를 외우는 게 아니야. 지금 뭘 외워야 돼? 내가 왜 이런 설명을 해? CM블루 군대 갔다 이게 아니잖아 지금. 학생은 군역이마다 면제다. 중앙관리, 현직관리가 지방의 향리는 면제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학생도 면제라는 걸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정부는 서울에서 근무하거나 국경 요충지에 배속됩니다. 일정 기간 교대로 복무하죠. 복무 기간에 따라 품계를 받기도 합니다. 품계는 받는데 녹봉은 없어요. 품계라 그러니까 또 막 되게 있어 보이지? 자, 우리 남학생 군대가 말이죠. 처음에 뭐야? 그냥 장전이죠. 훈련병이잖아. 그러다가 어때요? 훈련 기간 끝나면 이제 벽돌 하나 얹어주죠. 그게 뭐야? 2병, 2등병. 한 잔 건져주면 뭐야? 1병, 상병, 병장. 이게 뭐라고요? 품계입니다. 쥐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군사조직은요, 병조가 무반인사 당연하죠. 당연히 무반인사 단행하죠. 그 다음에 무과 주관하고요. 우역, 봉수. 자, 외워야 됩니다. 우역과 봉수는 뭐라고요? 병조입니다. 우역과 봉수. 근데 지난주에 봤나? 파발은 뭐였어요? 파발은 공조였어요. 또 잊어버렸다. 파발 안 했나? 밑에 나옵니다. 파발은 공조다. 앞에서 나왔어. 한번 했어. 한이 없었으니까 막 안 한 것처럼 막 우기는데 했다. 파발은 뭐라고요? 공조입니다. 좀 이따 또 나오니까. 대부는 문신입니다. 병조판사 어때? 대부 어때요? 문신 출신입니다. 지금은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 다 어디 출신입니까? 장성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문신 우위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병조판서도 문신입니다. 이게 나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 같은 데 보면 어때요? 민간인 출신, 그러니까 군대 제대하고 10년 지난 사람이 아니고 아예 민간인. 그러니까 어때요? 군대에 가본 적은 여자들이 어때요? 국방부 장관 하는 나라 되게 많습니다. 이거 하면 좋은 게 있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군대라는 게 육군사관학교라는 작은 고등학교 하나가 어때요? 고등학교를 따지면 그냥 명문 고등학교 딱 하나 있는 거야. 이 학교 출신이 어때요? 전부 다 어때요? 형 동생이겠지. 몇 기냐 이거 아니야, 그지? 걔들이 어떻게 한다? 전부 다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있지. 그럼 어때요? 서로 해먹을 때 어때요? 혼자 해먹지 않아요. 어때요? 선배한테 누군가 뒤에서 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요? 문제는 뭘까? 혼자 해먹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일탈이 아니지.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되지. 이거 해결하기가 쉬워 어렵지. 이걸 통째로 바꿀 수가 없잖아.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 어때요? 육사 출신이 아니라 어때요? 육군이 아니라 육군 참모총장 아니고 뭐야? 다른 해군, 공군 이쪽 편 사람들을 많이 우대하잖아. 그래 견제가 되거든요. 어쨌거나 조선시대 대부분 문신이고요. 중추부는 무반의 최고 형식적인 최고 기구가 중추부입니다. 왼쪽에 중추부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훈련원은요, 군인의 훈련을 관장합니다. 무과 시험을 관장하는 게 바로 훈련원이었어요. 그래서 뒤에 과거 시험 보면 무과에는 원시라는 게 있어요. 그 원시가 훈련원에서 시험 본다는 뜻이고요. 훈련원은 오늘날 동대문 운동장, 그쪽에 훈련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두타나 밀려오래 가면, 여기 훈련원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골 출신들은 두타가 뭐고 밀려오래가 뭔지 잘 모르죠? 예, 두산 파워라고 있고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밀려와서 밀려오네, 그러다 잘못 지어서 밀려오래 뭐 이런 게 있어요. 저기. 동대문 쪽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중앙군은 5위 외웁니다. 자, 5위. 자, 질문합니다.
발해했다. 통일신라 중앙군 뭐였어? 구사당. 발해는 10위. 고려는 2군과 6위. 아, 외워야지. 그리고 조선 전기는 뭐야? 5위. 후기는 뭐? 5군영. 외워야 돼, 5군영. 그 5군영이 1881년에 군제 개혁하지. 무위영과 장어영으로, 이영으로, 5군영이 2영으로 줄어들고 새로운 부대 뭐 만들어? 별기군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99군대 차별대우 한다 그랬죠? 그래서 나온 게 뭐라고요? 이모군라 나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을미개혁을 계기로 중앙에 친이 돼. 지방이 뭐야? 진이 돼. 이런 거 만든다고. 그리고 뭐 대한제국 광고회 때 시위대를 증강시키고 뭐 이렇게 군제 개혁들이 나간다고. 그런 거 연결해서 외울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한번 진도가 나고 나면 어떻게 한다. 우린 지금 그 시대의 꼴 공부하지만 복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누적적으로 복습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조선 제도사를 공부하면 앞에 것들이 어때요? 생각이 나줘야 되는 거야. 그게 공부하는 습관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 번을 공부해도 다른 친구들 몇 번 공부하는 것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그렇게 쌓여야지 그게 뭐가 돼? 내 실력이 된다고. 저절로 되는 거 아니라고. 공부하다가 힘들고 막 슬럼프 올 때 당연히 있지. 사람인데 호르몬이 있고 우울할 때 있지. 어떻게 해야 돼? 우울한 상태로 공부해서 그 우울감 떨쳐내는 게 합격생이고 그냥 우울하다. 이렇게 계속 우울하게 있으면 어떻게 돼? 장수생 되는 거야. 명심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거 알아요. 합격이 쉬워. 5위입니다. 무슨 외울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 절대 외우지 마. 위로 끝나는 몇 개 부대? 5개 부대입니다. 5위 도총부가 설치돼서 총괄합니다. 이거 외우세요. 5위 도총부. 지휘체계는 뭐라고요? 문반관련. 문반관련입니다. 명심하세요. 이거 선택지로 나올 수 있잖아. 5위 도총부의 지휘 책임은 주로 뭐야? 무반이었다. OX야, X야, 문반입니다. 임무는 궁궐과 서울을 수비하면 당연히 중앙군이니까 편성 5위의 핵심인 정군을 중심으로 간다는 시험을 쳐 선발된 일종의 직업군인 갑사. 갑사는요. 자, 잘 생각해야 돼. 무과에 합격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장교가 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럼 뭐야? 별 달고 할 수 있잖아요. 요 갑사는 요즘으로 따지면 하사관쯤 되는 사람이야. 근데 얘는 직업군이냐. 그래서 얘는 품계 플러스 뭐가 있어? 녹봉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뭐랑 다른지 정군이랑은 다른 거지. 정군은 요즘 일반 군인들을 말합니다. 의무병 징집되는 군인들을 말하는 거고 요 갑사는 하사관쯤 된다. 하사, 중사, 상사, 하사관들은 당연히 하사, 중사는 뭐가 있어? 품계가 있지. 그 얘도 직업군이니까 뭘 받아요? 월급 받잖아. 이게 뭐야? 녹봉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알죠? 군대 생활 30년 한 상사도 어때요? 소위보다는 어때요? 계급적으로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낮아요. 선임 와서 뭐 아무리 소용없어요. 막 뭐 상사에다가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뭐 원사 다 그래봐야 소용없는 거 알죠? 누구보다는 낮아요. 소위보다는 자기 아들뻘 되는 소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물론 싸가지 있는 소위들은 대부분의 소위들은 자기 아버지 뻘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말 높이고 하지만 개념 없는 소위는 또 어때요? 막 하기도 하죠. 예. 그랬다가 개 욕 먹기도 하고 예. 싸움도 나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군대생활 해본 사람 우리 남학생은 알지만 하사관들은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어때요? 군기가 세죠. 또 장교들은 또 장교들끼리 군기가 세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 사병을 때리진 않잖아. 근데 장교들끼리는 때리고 맞고 할 거라 아마. 편집해주세요. 아니 그냥 전 추측했습니다. 하사관들은 군기가 정말 셉니다. 그 다음에 갑사 얘기가 정군과 뭐 갑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야? 특수병. 이런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5위는 다시 5위의 구성요소 3개 동그라미 해보세요. 뭐라고요? 정군. 핵심은 정군이야. 그 다음 뭐라 했다고요? 갑사가 있고요. 갑사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요? 특수병. 그래서 자 5위는 한 번 더 정군 그리고 뭐라고요? 갑사 그리고 특수병 이렇게 구성되는 겁니다. 자 지방군 뭡니다. 자 통일신라의 지방군 뭐? 십정. 발해는 지방군 뭐? 몰라. 있었겠지만 기록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이게 정답이야. 됐어요? 자, 고려. 오도는 뭐야? 주? 현군. 양계는 뭐야? 주? 진군. 주진군은 좌군, 우군, 초군. 주영군은 뭐야? 보승, 정용, 일품군. 뭐 이렇게 구성되는 게 뭐라고요? 주현군입니다. 자, 인강 좀 보세요. 이까지 보셔야 돼요. 늦게 오신 분들은 빨리 쫓아오야 돼. 어떡할 거야? 답이 없어요. 예.
늦게 시작했으면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뭐 특별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먼저 알아. 공부하기 싫은 거야. 특별한 방법 없다고. 그냥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깨지고 좌절하고 좌절하는 거야. 계속 넘어지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넘어져 있으면 안 되지. 일어나는 거야. 내가 계속 넘어진다는 것만 간절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거야. 제일 편한 건 넘어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은 척하면 돼. 그게 제일 편한 거야. 하지만 계속 넘어져야 돼. 뭔가 노력을 해야 넘어지지. 힘내자. 내가 젊은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연애에서 실패 안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연애를 안 하는 거야. 실연한 사람이 루저가 아니라니까. 실연의 상처 때문에 시도조차 못하는 사람이 진짜 루저야. 세상에 어떻게 좋은 점만 있겠냐고. 연애할 때 달콤하고 행복했으면 헤어진 다음에 당연히 아파야지. 그걸 어떻게 안 아플라 그래? 무슨 유치원생이야? 달달한 사탕만 먹고 싶어? 이가 썩는 것도 생각해야지.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은 법이야. 헤어지고 난 다음에 가슴 아프지 않으면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깊이 사랑하지 않은 거잖아. 그리고 어때요? 다시 사랑해야지. 제 생각이니까요. 강요할 수는 없고. 이 젊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 몰라요. 지금은 모르잖아. 나도 몰랐으니까. 근데 지나고 보면 깨달아요. 마치 여러분 혹시 살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좋고 지금 너무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요 라는 얘기 들어본 적 한 번도 있어 없어? 없지. 맨날 어때요? 어렵다 어렵다 그랬지.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어때? 그때는 좋았대.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 경제가 점점 어때요? 나빠지고 있대. 그런 말은 수도 없이 들어봤잖아.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도 봐봐. 막 경제가 뭐 어렵다고 쌩 난리치잖아? 근데 올해 역대로 수출이 최고로 많이 된 거 아세요? 아, 진짜입니다.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배 이상 높아요. OECD 평균보다. 아, 중국하고 비교하면 안 돼. 중국은 OECD 국가가 아니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맨날 경제 어렵다 그래요. 자, 뭔 개소리야. 닥치고요. 자, 지방군 봅니다. 구성은 병영은 육군입니다. 수영은 수군입니다. 관찰사가 병영을 관리하니까 뭐야? 병사지. 이거 뭐야? 경상, 뭐, 우병사,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수사, 수군도 관리합니다. 관찰사가 모두 무슨 권도 있다고요? 군사권도 있는 겁니다. 지방군 초기에는 의무병인 정군들이 국방상인 요지인, 국방상 요지인 영이나 진에 소속돼서 복무했어. 이걸 뭐라고 할까? 영이나 진에 소속됐으니까 영진군이라고 해요. 자, 그러다가 조선 최고의 군사 전문가가 있어. 누구야? 세조. 앞에서 봤지만 군대, 진관체제라든가 보법이라든가 전부 다 누가 다 했어? 세조. 그래서 세조가 북방 때 입군체제를 개편해가지고 군현 단위의 지역적 방위체제에 뭐라고요? 진관체제. 입군체제가 뭔지 다음 페이지에 제가 한번 정리해놨어요.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단어 뭐라고요? 진관체제. 자,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자, 제가 제 고향 경상도를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 그럼 이 전체는 뭐야? 관찰사가 관할을 하겠지만 여기도 뭐 있어? 부, 목, 군, 현 이런 게 있겠죠. 자, 그 관할 지역마다 군사적 요충지가 당연히 어때요?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뭘 설치하는 거야? 진을 설치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독자적으로 방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요? 진관체제라고 합니다. 그럼 진관체제 장점이 있겠지. 장점이 있으니까 이걸 하겠지. 장점 뭘까? 자, 적이 쳐들어왔어. 적이 쳐들어와서 이 동네를 공격을 해. 적이 공격해. 이 동네를 차지하려면 전투를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지만 얘를 깨도 얘가 있고 그러니까 뭔 소리야? 배후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그럼 단점은 뭘까? 이게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 숫자가 많을까 적을까? 적겠지. 소규모일 수밖에 없는 거야, 진관체제는. 그래서 예를 들어 일본 놈들이 임진왜란때 막 20만 쳐들어오잖아. 근데 여기 한 1000명씩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봐. 이건 전쟁이야, 학살이야. 학살이지. 그러니까 대규모의 적을 막을 수는 없는 거지. 다시
진관체제는 특징이 뭐라고요? 지역 단위의 방어체제. 자, 외웁니다. 진관체제는 뭐라고요? 지역 단위의 방어체제. 자, 지역 단위니까 대규모, 소규모, 소규모. 소규모다 보니까 대규모의 적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장점. 단점. 장점 뭐라고요?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배후가 있다는 게 장점. 자, 그러다가 이거 누가 했다고요? 세조가 했어요. 문제는 뭘까요? 이 진관을 지키려면 어때요? 15세기는 중앙집권 부국강병이 잘 됐거든. 왜냐하면 지배 세력의 성향이 관악파에서 훈구파. 애들이 제일 중요한 게 중앙집권과 부국강병이야. 그리고 중앙정부의 통치체제, 영어로 할까? 거버넌스가 어때요?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키려면 어때요? 군역 빈과를 하면 어때요? 농민들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됐단 말이죠. 문제는 16세기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거버넌스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군대는 누구나 가 있으니까 돈 주고 사람 사서 대신 보는 뭐야? 대립현상이라든가. 오랫동안 평화가 유지되니까 사토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군포를 받은 대신에 군인을 어때요? 놓아주는 뭐야? 방군, 수포현상. 뭐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중종 때는 결정적으로 뭐냐면 군적, 수포적 그래가지고 군인의 호적은 있고 뭐만 받아? 군포만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여기 어때? 군인들이 없고 누구만 있어? 군포만 잔뜩 쌓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러니 이게 어때요? 이 체제가 유지되기가 쉬워요? 어렵지. 그래서 16세기에 자, 무슨 체제로 바뀌기 시작한다? 재승방략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승방략체제는 뭐냐면 자, 외워야 돼. 진관체제와 재승방략체제를 외워야 되는 거야. 비교해서 외워야 되는 거야. 요건 아주 대립되잖아요. 재승방략체제는 뭐냐면 자, 여기가 제일 군사적 요충지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다 모이는 거야. 얘들이 유사시에 한 군데 다 모여가지고 숫자가 좀 되겠죠. 적과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대규모의 적과도 한번 싸워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단점은 뭘까요? 여기가 무너지면 배후가 없으니까 이 동네가 통째로 날아간다. 라는 게 단점. 임진왜란 초창기에 가장 큰 전투가 뭐죠? 신립장군의 탄금대 전투죠. 그 신립장군의 탄금대 전투가 뭐야? 재승방략체제. 충청, 전라, 경상도에 있는 군인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싸우는데 이겼었어? 졌어. 신립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신립장군이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우거든요. 등 뒤에 한강을 놓고 싸우는 거야. 어떻게 했어요? 자기부터 물에 빠져 죽었어. 전멸한 거지. 4월 28일입니다. 선조는 4월 30일 바로 어때요? 캐리어 꾸려가지고 피난 겁니다. 왜? 이미 끝난 거지 이제. 더 이상 막을 군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승방략체제는 철저하게 실패했다. 그래서 임진왜란 중에 1594년에 무슨 제? 지방군 체제를 바꾸죠. 뭐야? 소고군 체제를 바꿉니다. 소고군 체제는 다시 뭘 설치하는 거야? 진관을 복구하는 겁니다. 근데 진관을 복구하려면 여기를 지킬 군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소고군 체제는 위로는 뭐야? 양반부터 아래 뭐야? 평민 그리고 뭐까지? 천민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군대 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유사시니까 이게 가능했겠지. 전쟁 중이니까. 하지만 전쟁 끝나고 또 평화되면 이거 어떻게 잘 되지 않는 게 바로 소고군입니다. 나중에는 천민만 남아나는 거예요. 어쨌거나 구별할 수 있겠죠. 이게 진관체제와 재승방략체제. 재승방략체제 단점은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모여야 되는데 옛날에 뭐 핸드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요 가까운 애들은 먼저 왔는데 아무도 안 없어? 자기 제일 먼저 왔어. 여기가 아닌가 돌아가는 경우도 생기고요. 맨 머리에서 늦게 온 애들은 이미 전투 끝난 다음에 오기도 하고요. 자, 어떻게 이렇게 모였다 칩시다. 여기서 누가 한다? 중요한 건 중앙에서 장수가 파견됩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야, 사실은. 중앙에서 장수가 파견돼가지고 적과 싸워야 돼. 자, 우리 조기 축구팀들도 어떻게 해야 돼? 매주 모여가지고 손발 맞춰야 돼. 사회인 야구팀들도 어때요? 매주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전력을 극대화해야 돼. 근데 생각해봐. 하물며 전쟁이야. 근데 중앙에서 한 번도 손발 맞춰본 적이 없지. 중앙에서 파견된 장수 아저씨 누구세요? 뭐 돌격 앞으로 왜요? 막 이러면서 이거는 되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단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진관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재승방략체제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출제자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우리 어때요? 외워두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잡세군이 있어요. 정규군은 일종의 뭐다? 예비군. 자, 핵심 뭐다? 예비군. 편성은 서울이 잡학인, 신량, 역천인, 노비 등 소속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빼는 거야? 농민들은 빼지. 왜? 농민들은 정군 아닌 뭐야? 보인이잖아. 그러니까 농민 빼고. 인문은 평상시에는 본을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지역 방어를 하는 게 잡세군인데 일종의 예비군입니다. 자, 그 다음 교통통신, 역, 원제, 공무서 전달 및 관물 운송을 위해서 역 30m. 약 500여의 역을 만들었고요. 말씀드렸잖아요. 고려시대는 사원이잖아. 큰 절 옆에다가 어때요? 원, 숙박시설을 만들었잖아. 조선은 뭐야? 절들을 다 없앴으니까 뭐라고요? 역을 설치해. 역원제입니다.
그래서 원은 공공여관으로 교통요제. 그래서 지금도 봐봐. 조치원, 사리원. 이렇게 원으로 끝나는 지명들은 원래 뭐가 있었다는 거야? 원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봉수제. 군사적 유익 상태를 알리기 위해서 통시등. 낮에는 연기, 밤에는 횃불. 자, 서울 남산 가보시면. 꿀뚝이 몇 개 있어요? 5개 있어요. 주여, 남산 안 가봤어. 거기 뷰가 좋아서, 거기 사진, 포토, 사진 많이 찍다, 내리다 보면 좋거든? 한번 가보세요. 둘이 손잡고라도 가보세요. 예. 5개 있다고. 평소에는 몇 개 올라올까? 하나가 올라와야 돼. 정해진 시간에 하나가 올라와야 돼. 왜? 그래야 사람이 죽은지 알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위급한 순서에 따라서 2개, 3개, 4개, 5개. 5개까지 올라오면 바로 전쟁인 거지. 이게 뭐라고요? 봉수제입니다. 낮에는 연기, 밤에는 횃불이야. 문제는 비가 온다든가 안개가 심하게 끼면 어떻게 될까? 무용지물이지. 그래서 무슨 제 하는 거야? 파발제. 직접 가야 되는 거지. 이게 파발입니다. 여기 뭐야? 공조가 담당입니다. 봉수가 날씨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임진왜란을 계기로 제도화됩니다. 변방으로가는 공문서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서 설치한 수단이고, 기발은 말 타고 가는 게 25리고요. 보발은 사람이 달려가는 건데 30리마다 참 중간에 쉬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참을 설치한다. 이런 건 어디 나올까요? 우리 일반 행정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정지. 이미 기출문제, 우정지 기출문제입니다. 이걸 바꿔가지고. 상식적으로 기발이 더 멀리 갈 것 같잖아. 근데 말이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쓴 대신 많이 먹어야 돼서 25리마다 있고요. 사람은 어때요? 좀 더 참을성이 있잖아. 그래서 어때요? 30리마다 참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 여러분 좋아하는 거 보쌈 이렇게 외우시면 돼. 보발은 30리마다 참을 설치한다. 굳이 안 외우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진관치대 정리해놨고요. 재승방략제도 이런 거 읽어보셔야 됩니다. 보법과 대립현상 이런 건 시험 문제 낼 때 사료로 잘 나옵니다. 제발요. 읽어보세요. 이거 안 읽으면 문제 풀이할 때 후회하십니다. 왜? 제가 이 사료 가지고 문제를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봉수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교육기관과 관리대용제도. 교육기관과 관리대용제도는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설명할게요. 자, 초등교육기관 있겠죠. 그게 뭡니까? 서당입니다. 서당은 보통 7, 8세 되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7, 8세는 돼야지 뭐가 가능하죠?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고 혼자서 화장실 갈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해봐. 훈장님 화장실 뭐 이러면 어떻게 안 되잖아. 그래서 서당인데 부잣집들은 굳이 서당을 안 보내도 되죠. 선생을 집으로 보면 되지. 이거 뭐야? 개인과외. 이것도 가능합니다. 혹시 삼성 집안 애들이 학원 다닌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못 들어보셨죠? 삼성 집안 애들은 전부 다 집에서 과외합니다. 놀랍게도 현대 집안 애들은 학원 갑니다. 그래서 정몽준이라고 아시죠? 알잖아. 버스 70원 주면 탈 수 있다고 막 큰소리 치신 분. 네. 그분 언니 아는구나. 그걸 알면 이제 마일리지가 쌓였다는 뜻이야. 네. 그분 아들이요. 재수를 했거든요. 재수했는데 강남 대성원에서 재수했어. 한 반에 막 70명 들어가면서 그냥 서민 체험하는 거지. 그렇게 예, 현대 가풍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은 원래부터 귀족 집안이에요. 원래부터 지주 집안이기 때문에, 오래된 지주 집안이기 때문에 귀족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자빈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지. 그래서 선생을 집으로 불러가지고 과외하는 거고, 현대는 그렇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초등교육이다. 자, 그 다음 뭐라 할까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어때요? 중등교육기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에는 학교가 4개가 있어요. 사부학당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사학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5부학당이어야 되겠지. 왜냐면 얘기했잖아. 서양은 방위가 4체제, 동서남북이지만 우리는 동양은 뭐야? 5방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삼국시대 할 때 5부, 5방, 5주 막 이런 거 했던 게 기억나잖아. 동서남북 중까지 있다고. 서울도 5부로 나눠져 있었거든, 원래. 근데 이제 북부에는 북부는 이제 만들지는 못했어요. 세종 때 최종적으로 이제 북부 만들지 말자 이렇게 돼가지고 실제로 뭐야? 사부학당이고. 지방은 향마다 학교를 하나씩 둡니다. 이게 뭐라고요? 향교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 뭐랬어? 향. 이것 때문에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 열심히 했던 거야. 향은 뭐가 향이라고? 어디까지가 향? 부, 목, 군, 현까지가 향이라고 했잖아. 인간 봤어요? 하늘 봐야 된다. 부, 목, 군, 현까지가 향이고, 면, 리, 여기는 뭐라 했어? 면리통, 여기는 뭐야? 촌 그랬잖아, 촌. 촌 다른 말 뭐? 동. 그래서 향 단위의 자치규약을 뭐야? 향약이라고 하고. 향보다 사이즈 작은 동 단위의 자치규약을 동약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향 단위의 학교를 하나 둔다. 이게 뭐라고요? 향교입니다. 그러면 부, 목, 군, 현마다 학교가 몇 개 있었다? 한 개야. 근데 알잖아. 부는 사이즈가 크잖아.
현은 사이즈가 제일 작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달라? 정원이 달라. 제일 큰 고을은 90명이야, 향교 정원. 제일 작은 현 같은 경우는 정원이 30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학교가 하나씩입니다. 왜 이렇게 정원이 적을까요? 기숙학교입니다. 출퇴근이 안 되는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지방이 어때요? 향교가 다 수용을 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뭐가 있는 거야? 사립학교가 나오는 거야. 16세기 사립학교 나오죠. 그게 뭐야? 서원이라는 거. 그러니까 서원은 이제 중등교육부터 시작해서 성균관, 중앙의 성균관과 거의 맞먹는 정도. 중등에서 대학 수준의 교육을 했던 게 뭐다? 서원이다. 자, 이 사부학당의 향교를 졸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딜 가야 돼? 성균관대학교를 들어가야 돼. 성균관대학교로 들어가는데 뭐가 있어야 돼? 선착순 안 되잖아. 시험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시험을 뭐라고 한다? 소과라고 합니다. 소과는 자, 초시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복시가 있어. 그리고 생원시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진사시가 있어. 자, 요거는 700명씩 뽑고요. 복시에서 몇 명? 100명씩 뽑아요. 요 700명씩 뽑을 때는 지역별로 인구 비례로 뽑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과에 합격한 뭐야? 생원과 합격한 뭐라고요? 김생원이고요. 진사시 합격 뭐라고요? 최진사. 생원과는 주로 뭐 하는 거라고요? 유교 경전이고요. 진사시는 뭐라고요? 글 쓰는 거. 문장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기억나죠? 고려시대도 뭐야? 제수업 있고 뭐야? 명경업 있었잖아요. 그죠?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생원진사는 벼슬 명칭이다. OX야. X. 생원진사는 벼슬이 아니에요. 근데 속과도 합격하는 게 쉬워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름 부르는 것보다 혹은 호를 부르는 것보다 뭐라고요? 김생원, 최진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관리가 되면 속과 합격자는 두 가지 특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에 입학할 자격이 있어?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생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야? 대과를 응시할 자격이 생겨요. 그런데 성균관대학교로 반드시 갈 이유는 없지. 왜냐면 아버님이 편찮으셔. 그럼 내가 어떻게 해? 내가 모시면서 병간하면서 공부해야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집에서 공부하면 돼요. 대신 뭐는 볼 수 있는 거야? 대과는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관리가 되려면 뭘 봐야 된다? 대과. 문과라고 하죠. 봐야 되는데 요 대과는 또 3단계입니다. 뭐라고요? 초시, 복시, 전시의 3단계를 봐요. 그래서 초시는 몇 명? 240명을 뽑아요. 외우는 거 아니야? 240명을 뽑는데 각도의 뭐로? 인구 비례. 이런 거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속과의 초시와 대과의 초시 다 뭐야? 인구 비례를 뽑는 거야. 그 다음에 복시에서 몇 명 뽑아요? 33명. 요건 뭐라고? 온리 실력이야. 그래서 33명 안에 들면 뭐야? 합격이야. 그럼 나머지 뭐야? 임금 앞에서 직접 보는 뭐야? 전시야. 요게 무슨 시대가 달라? 고려시대가 다르지? 고려시대는 좌주와 문생관계니까 뽑아주는 선생님 좌주에게 어떻게 한다? 예속되고 패거리 형사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국민왕 때였다. 이걸 개혁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임금 앞에서 보는 뭐야? 어전에서 뭐야? 전시야. 그럼 이거 최종적으로 누가 뽑아주는 게 돼? 임금이 뽑아주는 게 되지. 그럼 얘들은 왕에게 충성해야 된다. 이념적으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정한다? 순서만. 그래서 1등이 뭐라고요? 갑과, 을과, 병과. 문과 기준으로 3명, 7명, 23명. 기억나죠? 7품, 8품, 9품 벼슬 준다 그랬죠, 종. 하지만 갑과 1등 뭐야? 장원급제라고 하고요. 장원급제만 종 6품 준다. 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정시로 가는 거야. 정시, 정문 가는 거고 수시, 후문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성균관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승보시라 그래가지고 사부학당 학생만을 대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승보시라 그래서 성균관에 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속합격생이 전부 다 성균관에 가진 않잖아요. 개인 사정으로 안 갈 수도 있고 몸이 아파서 못 갈 수도 있잖아. 그럼 이제 결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부학당 학생들 대상으로 시험 봐서 성균관에 가는데 이거 가면 이제 다른 차이점이죠. 상재생과 하재생. 그러니까 속과 합격한 사람들은 상재생이야. 이렇게 간 사람들은 뭐야? 하재생이야. 성균관에 들어가면 뭐 차별 대우는 없지만 하재생, 승보시로 가는 애들의 경우는 속과 초시까지 합격한 걸 봅니다. 그래서 뭐는 봐야 돼? 속과 복시는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한다고요? 대과, 문과를 보는 겁니다. 한 번 더. 속과 합격증만으로 과거하는 거, 관직하는 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수업과 합격만으로 학업 관리를 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원래는 수업과를 거쳐서 뭘 봐야 돼? 대과를 봐야 돼. 근데 후기로 갈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거치지 않고도 대과만으로도 대과만 보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라는 거. 왜냐면 이미 대과 한 번만으로도 충분히 어때요? 걸려들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시험을. 자, 거기다 설명한 겁니다. 이제 빨리 우리 교재별로 정리하겠습니다. 초등교육기관 봅니다. 서당, 다 말씀드렸어요. 중등교육기관 봅니다. 사학, 말씀드렸어요. 향교, 자, 향교 봅니다. 두목군년 하나씩 갑니다. 대성전 설립입니다.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 또는 훈도 파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 또는 훈도가 파견됩니다. 중앙에서 교수 또는 훈도가 파견됩니다. 이건 보통 구품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보통 속과 합격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중앙에서 선생을 보내냐는 거죠. 뭐니까? 관학이니까. 공립학교니까. 이거 뭐하고 구별해야 될까? 서원과 구별이야. 서원과 향교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헛걸리겠죠. 공통점이 뭐라고요? 지방에 있다는 공통점이야. 근데 서울에서는 교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선생을 자체 조달해요. 근데 향교는 뭐라고요?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를 파견한다는 거예요. 왜? 공립학교니까. 외우셔야 되고요. 성현에 대한 제사, 문묘와 유생교육, 명륜당. 외우셔야 됩니다. 문묘가 있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공자님에 대한 제사를 지내잖아. 명심해야 돼. 중앙에서는 공자님에 대한 제사를 어디서 지니까 성균관에서 지냅니다. 그래서 공자님에 대한 제사 성균관에서 지낼 때 임금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특별한 과거 시험을 보죠. 그럼 뭐라고? 알성시라고 하죠. 그럼 지방에서는 뭐야? 서원과 향교 중에서 어디서 본다고요? 향교에서 뭐 한다고요? 성현, 문묘. 공자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럼 서원은 뭐 할까요? 공자가 아닙니다. 조심해. 서원은 공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설립자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에서는 백운동 서원이잖아. 풍경운수 주재봉이가 1543년에 중종왕의 건의에서 만든 거잖아. 누구를 모시는 거야? 안양선생이야. 왜? 이 땅에 성령을 처음 수용한 뭐야? 안양선생. 그러니까 뭔지 알겠고 공자가 아니라니까. 차이점. 그 다음 유생교육 명륜당 있고요. 그러니까 대성전, 문묘, 명륜당, 지방민의 교화를 담당하고요. 인구 비례에 따른 학습 조건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성균관 말씀입니다. 기능 인재양설 서울에 설치 최고학보다 유학교육 및 선선과 선현에 대한 제사, 교육과 제사입니다. 입학자는 생원진설 원칙으로 하죠. 상재생입니다. 그러나 하재생, 승보생도 있다. 승보시가 뭔지 왼쪽에 써놨어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특정 알성시 등 과거의 특전이 있고요. 권다운 수업 거부고요. 공과는 동맹휴학, 실력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야? 연산군 같은 애들이 정치를 아주 막장으로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먼저 나서야 돼? 일단 3사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됩니다. 대관들이 나서가지고 말리지면 어때요? 연산군이 들을 사람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성균관 후배들한테도 어때요? 야, 니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성균관 학생들도 미래 관리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어때요? 또 나서가지고 뭐 한다고요? 수업 거부도 하고 동맹휴학도 한다고요. 이걸 어때요? 이거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처벌받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젊은이들이 현실 정치 어때요? 문제점을 정의로운 입장에서 비판하는 거 너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연산군은 어떻게 하죠? 니네가 너무 국영수 중심의 교과 교육만 해서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구나. 감성이 너무 메말랐구나. 그래서 얘들 다 쫓아내죠. 정부에서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고 새끈한 기생들로 채웁니다. 그래서 10,000명 끌어모았잖아. 그게 뭐야? 운평이잖아. 그중에 에이스들만 끌어모으면 뭐야? 흥청. 그래서 흥청망청.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연산군 우리 역사상 최초로 특기 적성 교육을 가장 먼저 도입한 교육의 선구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주요 건물 명륜당 간실입니다. 동제와 서제 기숙사입니다. 기숙학교입니다. 동무와 서무의 문묘입니다. 문묘가 동무도 있고 서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성전은 공자와 주요 제자 20명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양무가 있죠. 동무와 서무는 공자의 70제자 이런 사람들 한 100명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자 외워야 돼. 존경각 존경각 뭐라고요? 도서관 앞에서 했습니다. 뭐 할 때? 성종할 때. 성균관에 설치한 도서관 뭐라고요? 존경각 누구라고요? 성종의 업적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성종하면 모두 생각나는데 홍문관 활성화, 경연 활성화, 경나죠, 그죠? 존경각 외우셔야 됩니다. 자, 서울은 기능 학문연구와 선현제사, 사립예술일 땐 사설교육기관이고요. 향촌자치운영. 사설교육기관인 동시에 향촌자치운영기구이기도 합니다. 사립의 세력기반이 됐던 이유고요. 봄, 가을에 향음주래. 향음주래 이러면 안 돼. 네 글자라고 뜻을. 향은 뭐야? 지방이라겠지. 향 뭐야? 음주. 술을 마시면서 그 동네 아주 뛰어난 선비, 선생님을 모시는 거야. 주빈으로 모시는 거야. 그 동네 선비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야? 술을 마시면서 뭐 한다고 서로 얼굴 익히는 거지. 그리고 서로 좋은 말씀 듣고 서로 사귀는 거. 이게 뭐야? 향음주래. 술만 먹으면 안 되니까 가끔 뭐 한다? 화를 쏘기도 합니다. 이게 뭐야? 향사례라고도 합니다. 향음주래, 향사례. 뭐 이런 거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 조직들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 지방 조직 중에 여러분 알아야 될 조직이 딱 하나가 있어. 이게 뭐냐면 정여립이 만들어둔 뭐야? 대동계라는 거야. 정여립의 대동계도 이런 전통이 있는 조직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여립의 모반 사건이 결과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지. 사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살인들이 그 지방에 모여가지고 뭐 친목 따지는 거 이런 건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는. 근데 정여립에 이제 특별한 그 정여립만의 특별한 캐릭터가 있어요. 또 하나는 당시 이제 붕당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정여립은 그냥 모반 사건으로 그냥 떠밀려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따 보기라고요. 그다음에 향음주래, 그다음에 향사례 이런 것도 있다 하나 두시고요. 그다음에 기술교육, 의학은 전이관, 역학은 사여관, 유학은 형조등 해당 관청이죠. 자, 기술학은 고려시대는 뭐야? 율, 서, 산학은 어디서 쓰였어요? 가르쳤어요? 국자금. 근데 공민학이 어떻게 한다? 순수 유학교육기관으로 개편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기술학은 기술교육기관. 해당 관청입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성균관. 자, 중요하죠? 읽어볼게요. 우리나라 최고학교는 성균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건 뭐야? 충렬왕 때. 근데 이때는 성균감이라고 했어요. 그다가 충선왕 때 어떻게 한다? 성균관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공민왕이 국자감을 됐다가 다시 성균관 복구됩니다. 한편 공민왕이 종래까지 성균관에 유교학부와 함께 율서 산학이 있었는데 따로 교육하죠. 그래서 유학교육만 전담한 최고학부. 무슨 왕이라고요? 공민왕입니다. 또 한영 천도함 따라 세도 없이 동북부인 순교방 북은 명륜동 성균관대학교 군의터가 정해져서 1395년부터 신축 건축이 시작되어 3년 그래서 대성전, 동무, 서무, 문묘, 명륜당, 동제, 서재, 식당, 양용구 건물이 완성되면 새로운 모습. 그 밖에도 종경관이, 도서관이 종경각 해야지. 언제라고요? 성종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게 언제야? 1398이야. 그래서 성균관대학교는 알죠? 지금도 신스 1398이라고 이거 있잖아.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예. 경북대전의 명문한 성균관 직제는 지사, 동지사, 대사성, 블라블라 나와있죠?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유생정원은 계획적 150일이다가 이제 200원은 증원되었고, 상제생도 있고, 생원지사 원칙이고, 많은 뭐야? 기재생도 있고, 하재생도 있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규정제도, 과거제도, 문과가 있고, 무과가 있고, 잡과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야? 무과가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거죠. 그래서 문무, 양반제도잖아. 고려시대는 무과가 어때요? 아주 잠깐 시행된 적이 있었죠. 언제? 예종 때부터 인종 때까지. 1109년부터 1033년까지 한 20년 동안 시행되었지. 하지만 인종 때 문벌 귀족들의 반발로 폐지됐잖아. 그러다가 공양왕 때 시행된 것 빼고는 거의 없다시피 하죠. 자, 문과 봅니다. 속과 말씀드렸고요. 초시 각도의 인구 비율로 선발한다 그랬어요. 복시는 성적순으로 다 말씀드렸고요. 자, 중요한 건 하나 써. 합격자이 뭐야? 100패입니다. 화이트 100패입니다. 국보를 찍은 100패를 수여했고요. 성균관 입학하거나 문과응시 가능합니다. 학과관리가 될 수도 있어요. 대과는 초시에서 각도 인구비를 뽑고 복시 33명, 전시에서 수능. 급제가 뭐야? 홍패입니다. 왜죠? 자, 100패와 홍패. 속과는 100패, 대과는 홍패. 문과는 속과가 없어요. 대과 기준으로 초시, 복시, 정시의 3단계입니다. 최종 선발 인원은 28명이고 합격자를 선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봉이 김선달. 유승호 몰라? 있어. 재밌는 영화. 예. 문과는 장원급제가 없어요. 장원급제는 문과만 있어요. 시험 과목은 궁술, 창술, 격구. 궁술은 뭐야? 활이죠. 그다음 뭐야? 창술 당연하고요. 격구도 있습니다. 고려시대 이래로 격구는 대단히 중요하다. 격구를 잘한다는 건 말도 잘 타는 거고 무예가 뛰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봐야 될 게 있어. 유교 경전도 있어.
이거 시험에 나오면 당황스럽다니까. 문과니까 쌈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고. 뭐야? 유교, 경전도 공부해야 된다고요. 자, 잘 들어야 돼. 조선의 문과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순신 아저씨도 한번 떨어졌지. 알잖아. 말 타고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 부러져가지고 이거 막 쳐매고 했는데 어때요? 그때는 안 된 거야. 그 다음에 해가지고 합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도 떨어지는 시험이 뭐야? 조선의 문과야. 장난 아닙니다. 진짜 무슨 묘기 부린 것 같아. 자, 의미는 문무 양반 제도가 확립됐고요. 자, 문과 최종 합격자도 뭐야? 홍패입니다. 됐어요? 홍패야, 홍패. 잡과는요, 종류, 역과, 의과, 음양과, 율과. 근데 다 9명씩 선발하죠. 근데 역과만 뭐야? 19명이야. 왠지 알겠죠? 역과는 통역입니다. 통역인데 어느 한 나라만 하면 안 되잖아. 중국어도 있어야 되겠지. 한어, 짱깨말, 몽구자, 쇼샤이와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돼? 몽골어도 있어야 돼. 여진어도 있어야 돼. 그리고 외놈들하고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요? 19명 많은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9명입니다. 해당 관청에서 선발하는데 예조가 감독합니다. 예조와 해당 관청이 콜라보로 하는 겁니다. 절차는 3년마다 치러졌고 3년마다 분야별 정원이 있습니다. 초시와 복시만 있고 뭐가 없다? 전시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뭐야? 100패입니다. 그러니까 잡과는 문과, 무과는 최종 합격하면 뭐라고요? 홍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잡과는 뭐라고요? 100패야. 그러니까 문과, 속과 합격하면 뭐라고요? 100패야. 그 정도로 잡과는 어때요? 좀 차별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과거 응시 자격. 양이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고 실제로 양반이 주로 응시했습니다. 자, 하나 더. 현직 관료 응시 가능해 불가능해? 써야 돼. 현직 관료가 응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현직 관료 응시할 수 있어요. 이때만 현직 관료는 당하관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율곡이죠. 율곡이 별명이 뭐라고 했어? 구도 장원고. 그러니까 9번 과거 봐서 9번 다 장원했다는. 정말 나쁜 아저씨가 율곡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는 그만큼 어때요? 이거 합격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플러스가 되는 거지. 승진이 빨리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도장원공은 언제 뭐 어떤 과가 합격했다 그런 기록은 없으니까 그냥 붙여주는 명칭일 가능성도 있어요. 제한 문과의 경우는 탐가오늘의 아들, 재간 여자 아들과 손자, 서울은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서울과 중간계층은 무과나 잡과를 응시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과거 실시 시기 정기시험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이게 10년시에 외워야 되고요. 부정기시험은 증광시 그리고 별시, 알성시. 자, 증광시는 나라의 큰 경사, 세자가 왕자가 태어났다거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알성시는 송왕이 성균관의 문묘 참시,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문과와 무과만 보는 게 바로 알성시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증광시하고 알성시하고 헛갈리게 해가지고 시험지 내기도 합니다. 경찰이 그런 거 헛갈리게 해서 잘하죠. 자, 기타 재주가 부족하거나 나이가 많아 과거 응시 어려운 사람들 취재라는 특별 채용 시험을 거쳐서 서리, 역승, 도승, 훈도 아까 말씀드렸잖아. 하급 실무지 보통 다 구품이거든요. 하지만 얘들이 요직으로 나갈 수는 없었고요. 음서 이풍산 관리 자재는 무시험을 승강시켰는데 고려에 비해서 대상은 축소되었고 고관을 승진하기도 어려웠죠. 천거가 뭔지.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요. 중시사. 당하관 이하의 문무관에서는 10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승진 시험을 뭐라고 한다? 중시. 이런 거 뭐로 나온다고요? 선택지 하나로 나옵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과거 응시 원서 볼게요. 과거 응시한 유생들은 접수할 때 살펴봅니다. 응시 원서에 사조. 사조가 뭔지 알아야 돼요. 아빠,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 다음에 고조할아버지 같지? 아니, 외할아버지. 동그라미 뭐 해야 돼? 외할아버지. 이거 오답으로 또 이거 딱 내면 잘 틀리거든요. 널리 알려진 현관이 없음 지방에 사는 자는 보단자와 경제소 3명, 서울에 사는 자는 보단자와 당부관은 3명의 추천을 받아야 서명에 응시한다. 블라블라 나와있죠? 그러니까 신분을 확실하게 검사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제일 힘든 건 아마 전시였을 겁니다. 전시는 아침 8시부터 하루 종일 보는 건데 부라 그래서 미사역으로 예쁜 문장을 짓는 것도 보고 표라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대책, 책문 그래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네가 한번 해결책을 제시해봐라 뭐 이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공무원 시험 제도를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니 뭐 이런 걸 이제 네 의견을 물어보고 뭐 이런 것들 합격자가 될 거니까
그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예, 넘어갑니다. 자,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식년시와 별시. 식년시는 3년마다 보는 거. 문과 작가. 다음에 증광시는 구광직이라든가 세자, 세손, 탄생. 문과 작가 다 봅니다. 알성시는 봄, 가을 두 차례 성균관 문묘에 나가서 현직 관리와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전시만 실시합니다. 초시, 복시 없고요. 전시만 실시하고요. 그날 바로 합격자를 뽑아요. 문과만 시행했고요. 춘당대시라는 것도 있고요. 읽어보세요. 별시 경과라는 것도 있고요. 정시도 있고요. 절일제도 있고요. 제일 재밌는 건 황감제예요. 제주 목사가 감귤을 바칠 때 성균관 유생을 대해서 시험 봅니다. 이게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에도 나왔잖아요. 예. 기억이 안 나죠? 예. 다음에 과거 운영, 신령시 기준을 쭉 설명했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잡과 선발 인원과 주관함은 외우는 거 아니고 이거 외우다 걸리면 혼납니다. 외우는 거 아니고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 이제 15세기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16세기. 16세기 공부해야 될 게 뭐야? 사화와 붕당입니다. 사화와 붕당이 16세기 정사의 핵심이죠. 그리고 16세기 막판에 뭐가 제일 중요하죠? 임진왜란.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